구한 말에 우리를 방문했던 서양인들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에 대비해서도 조선인이 체격이 크고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또 서양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당연한 진리처럼 통용되던 시대였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놀란 거예요. 동양인은 잘생겨서도 안 되고 잘생길 수도 없는데 왜 조선 사람들은 잘생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한 게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그 서양인들이 생각한 이유는 우리한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분들의 평가를 보면 미국 교육자죠. 윌리엄 그리피스 같은 경우는 조선 말에 한국에 왔는데 일본 유학 후에 조선에 왔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일본인보다 키가 왜 이렇게 커? 체격도 훨씬 당당하고 얼굴도 잘생겼다라고 했고요. 미국의 해군 무관이었던 조지 포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19세기에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인은 중국인보다 정돈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일본인보다 크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분은 조선인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죠. 조선 여성의 이목구비는 섬세하고 단아하며 피부는 햇살 아래에서도 고운 광택을 낸다. 정말 놀랍게도 영국 외교관인 어니스트 셰튼 같은 경우는 조선 병사들은 키가 크고 활을 다룰 줄 아는 뼈대가 있고 근육이 풍부한 사내들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확실히 일본과 중국보다는 사람들이 크고 강인하고 잘생겼다. 남자나 여자나 통틀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한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는 외국인들의 조선인의 외모평가, 얼평 사례를 많이 제가 이제 수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중국인도 못생겼고 일본인도 못생겼는데 그때는 또 서양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당연한 진리처럼 통용되던 시대였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놀란 거예요. 동양인은 잘생겨서도 안 되고 잘생길 수도 없는데 왜 조선 사람들은 잘생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한 게 백인종, 코카소스 인종과 동양인의 혼혈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잘생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게 당시 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좀 애매하죠. 우리는 원래 유전자가 우월하다. 우리는 원래 대단하다. 이건 국뽕이고요. 어떻게 먹었는가와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흔히 근대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작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선 사람들은 생각보다 덩치가 컸고요. 근대 들어서 오히려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어요. 이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너무나 비슷해서 사실상 다른 민족이라고 하기가 애매할 정도예요. 유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그냥 한 민족이에요. 그냥 하나의 단일 민족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유럽의 어떤 나라의 남부와 북부 사람들 차이보다도 유전적 다양성이 적어요.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유럽의 한 오래된 시골 마을 사람들 정도의 유전적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민족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도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컸다, 훨씬 더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서양인들의 얼평이거든요. 그것은 조선 왕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조선의 마지막 한심한 모습만 기억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체를 그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50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만만한 세월이 아닙니다. 500년 내내 고정된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 5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이 전혀 다른 시대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시대별로 계속해서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괜찮은 좋은 틀을 가지지 못한 왕조가 500년을 존속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200년째나 예를 들면 350년째를 살고 있는 한 농부에게 있어서 조선은 실패한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야만족들에게 짓밟혀서 멸망한 로마 제국의 딱 마지막 장면만 보고 로마는 한심했고 로마는 군사력이 약했다라고 하면 아마 모든 역사학자들이 코웃음을 칠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을 고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폄하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죠. 우리 조선인의 후예입니다. 조선은 민본주의를 내세우고 건국된 이념 국가예요. 어쨌거나 국가의 존재 목적을 백성의 삶에 두고 탄생한 나라입니다. 이 당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부분이 먹고 사는 걸 당시의 삶의 질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백성을 잘 먹게 한다는 목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조선의 별명이 뭐였죠? 대식국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였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잘 먹을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조선은 농업 생산량이 중국에는 아예 될 것도 아니고요. 일본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우리는 땅 자체가 나쁜 땅이에요. 우리는 농경 문명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오래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농경 문화권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었을까?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세율은 전 국토 평균이 70%예요. 농민이 쌀 10섬을 생산하면 3섬만 자기가 가질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이묘들한테 다 바쳐야 됐습니다. 반면에 이때 당시에 조선의 기본 세율은 10%였어요. 여러분 10%라는 세율은 지금 생각해도 매우 건전하죠. 이게 바로 의병이 많았던 이유예요. 왜군은 조선에 쳐들어와서 점령지에서 처음에는 학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민들을 왜 학살합니까? 인구가 곧 재산이고 국력인데 차지해서 농경을 시켜야죠. 그리고 세금을 뜯어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점령지의 조선인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도 세율은 70% 정도겠지. 우리가 크게 쏜다. 겨우 40% 파격 할인 40% 정도 세율이면 괜찮잖아 라고 했다가 조선의 노비들까지도 저거는 사람 새끼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의병에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오랑캐 하더니 정말 오랑캐구나. 어떻게 40%를 뜯어갈 생각을 하지? 이래서 의병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조차도 의병에 자발적으로 합류한 거예요. 이거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조선의 세율, 조선의 사회 시스템이 일반 백성들에게 매우 양호하고 매우 관대하고 매우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병을 모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이건 사회 시스템으로 우리가 의병을 모집한 거지 결코 무슨 애국심이 그냥 생깁니까? 사대부들은 애국해야죠. 사대부잖아요.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고 통치 계급입니다. 당연히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 돼요. 일반 백성도 열성적으로 의병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거는 사회 시스템이 건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와 일본의 체격 차이를 말할 때 흔히 소환되는 얘기가 일본의 육식 금지령입니다. 일본은 옛날에 덴무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육식 금지령을 때립니다. 이 사람이 불교 매니아였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1200년 동안 일본인은 육식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키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일본에 넘어간 불교는 한반도의 불교입니다. 고려시대 내내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똑같이 육식을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도축하는 법, 고기를 조리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였다라고 중국 사신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생선 열심히 먹었고요. 계란 열심히 먹었고요. 토끼는 귀가 날개처럼 생겨서 새다라는 이유로 토끼고기 먹었고요. 조선 사람들도 고기를 먹는 날은 정말 1년에 몇 번 안 될 정도로 조선인들 역시도 결국 주식은 탄수화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다는 핑계로 아프면 보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고기는 금기가 아니라 보약이다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육식을 암암리에 다 허용했어요. 먹을 사람들은 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핑계김에 아픈 척을 하는 문화가 일본에 있었고요. 결국은 평상시에 먹는 주식인 쌀을 중심으로 한 탄수화물을 얼만큼 열심히 평소에 잘 먹을 수 있었느냐가 조선인과 일본인의 체격 차이를 갈랐던 거죠. 그 다음에 조선 말에, 구한 말에 우리를 방문했던 서양인들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에 대비해서도 조선인이 체격이 크고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육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금기는 중국에는 아예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시에 주식을 누가 더 열심히 잘 먹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조선을 세운 사대부들이 민본주의 사상가였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슬프게도 일제가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민지가 된 뒤에 우리 조선인의 평균 키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생리적인 결과입니다. 밥을 빼앗겼으니까. 1910년대는 조선 성인 남성의 키가 165cm 전후였어요. 그런데 1930년대, 1940년대 들어서 160cm 미만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몰락이에요. 전락입니다. 완전히 성장이 스탑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쌀을 수탈당했기 때문이죠. 다시 조선 후기로 거꾸로 돌아가면 조선 후기 군인들, 군영 기록에 남겨진 병사들의 신체 조건을 보면 키 170cm 이상의 기록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 정조대왕 시기의 훈련 동합은 신장 172cm 이상의 병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반도의 평균 키는 원래 나쁘지 않았고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무너졌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복구됐다는 뜻이에요. 1990년대에 들어서 다시 가까스로 일본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한일의 키 차이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산업화의 결과물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1980년대, 90년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어떻게 일본을 이렇게 순식간에 금방 추월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신장을 500년 동안의 조선 왕조가 세팅해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도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도전 많이 해요. 제가 어디 가서 정도전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우리에게 그래서 남겨준 게 뭔데? 예를 들어봐. 많은 예가 있지만 저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키와 치아 상태를 만들어줬다. 거울을 보면 우리는 정도전의 흔적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의 판이 뒤집어진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귀족이 몰락하고 관료가 등장했다. 이거는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에요. 단지 이씨에서 왕씨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구조가 송두리째 갈아엎힌 혁명, 정말 현대적인 의미의 레볼루션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고려는 왕실과 호족과 문벌 귀족이 국가를 공동구매했다고 할까요? 이 소수의 기득권이 국가를 사유화한 상태였어요. 고려 말엔 그렇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 기반 있는 돈 많은 집안들이 나라 굴리던 시대였어요. 그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땅의 수조권을 세습하고 혼맥으로 권력을 장악을 했고요. 수많은 자영농들을 몰락시켜서 그 자영농들을 소장농으로 만들고 그 소장농들을 다시 자기 집안 노비로 전락시키고 그 사람들의 땅을 다 빼앗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권문세족이죠. 이 권문세족들은 이들의 토지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토지를 광활하게 독점했냐면 권문세족의 수장이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이 사람의 토지가 산맥과 강줄기를 경계로 삼았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두 집안이 결혼을 하면 혼수로 경상도 땅의 반의 반, 요 정도가 혼수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고려 말에는. 이 사람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군역, 부역 이런 당연히 해야 될 이 국가를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봉사는 일반 백성에게 다 떠넘기고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까? 뭘 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려 말에 기득권에 의한 착취 구조는 지금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평등했어요. 조선은 건국의 목표 자체가 재분배를 위한 혁명이었어요. 부의 재분배. 이거를 신흥 관료층, 신진 사대부 계층이 주도를 했죠. 이 사람들이 이성계의 쿠데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토지를 조사해요. 그리고 과전법을 도입하는 겁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리고 벼슬아치에겐 수조권을 줘요. 수조권은 세금을 받을 권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세습은 불가능하고 벼슬을 그만두면 토지를 회수하는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만큼만 받아라. 물론 실질적으로 100% 이렇게 될 순 없었지만 그 원칙 자체는 재분배 혁명 사상을 거스르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고려 귀족들 입장에서 보면 조선은 발갱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겁니다. 고려는 혈통과 가문이 권력의 근거였다면 조선은 어쨌거나 시험과 실적이 권력의 근거가 됐어요. 여기서 시험은 과거 급제죠. 무엇을 가졌는가에서 무엇을 하였는가로 바뀐 거죠. 이게 단순히 제도 개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상상력과 게임의 룰이 바뀐 사건이에요. 부동산 독점 게임에서 공무원 고시 게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공무원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을 우리가 벼슬아치라고 하고 이 공무원 고시를 패스하고 싶은 사람들, 패스한 사람들 다 아울러서 사대부라고 하는데 조선의 사대부주의란 건 뭐냐면 일방적인 엘리트주의예요. 시혜적 엘리트주의, 자뻑 엘리티시즘이죠. 우리를 믿고 존경해주면 먹고 살게 해주겠어. 우리를 존경해. 믿어봐. 나 너네보다 높은 신분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민본주의 국가의 사대부라니까? 믿어봐. 잘해줄게. 굉장한 엘리트주의죠. 그럼 이 엘리트주의가 작동했냐? 작동했습니다. 물론 조선의 간신매들, 권신들, 조선왕조실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대부주의라는 건 있었어요. 조선말, 구한말이 되면 이제 밀란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이 조선이란 나라 자체도 완전히 지금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먹고 살게 해달라고 밀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선 말이 되면 군인이란 게 없어요. 관군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 관군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조선 말에 생긴 벼슬 이름인데요. 안핵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벼슬을 가진 사람이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밀란이 일어난 지역에 갑니다. 가가지고 뭘 하냐면 그 부정부패한 관료도 목을 치고 부자들의 창고도 열어서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임금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참 이 중간에 관료들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임금님도 얼마나 지금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사람들 감동도 시키고 그냥 화를 풀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이러면서 이 밀란을 해산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난이라고 하는 건 왕과 조정에 대한 영린이죠. 반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누군가 한두 명은 주동자는 목이 날아가야 돼요. 그럼 먹고 살자고 일으키는 밀란인데 죽어야 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사대부들이 대신해 줬습니다. 동네에 그냥
가난한 선비들 있죠. 서당 훈장님하고 그 다음에 매일 맹자왈, 공자왈, 천자문 읽고 이런 사대부 선비를 밀란을 일으킬 예정인 농민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이름자 하나만 써주시면 우리가 좀 폼도 나고 그리고 좀 우리가 꼴을 좀 갖추고 우리도 뭔가 거사를 일으키고 싶으니 저 이름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밀람이 진압될 때 주동자가 돼서 우리 대신 처형당해 주세요란 뜻입니다. 이때 사대부들이 다 자기 이름을 올려줬어요. 바로 그 순간 백성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평생 공자왈 맹자왈을 읊으면서 자기 수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대부란 건 자기를 쓸모있는 도구로 인식한 엘리트를 조선의 사대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 왕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조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백성을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일부인, 국가 체제의 일부인 사대부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도 도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구로 본 사대부를, 이런 사람들을 청백리라고 하는 거고요. 백성들을 자기가 착취할 도구로 삼는 사대부를 간신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양극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고려 말에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탄생한 국가죠. 그래서 저는 한민족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성공한 국가라고 봐요. 그런데 조선이 실패할 때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윌 듀란트가 이런 말을 했죠. 영화 아포칼립토의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말이 있어요. 모든 문명은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조선도 사실은 일본이든 러시아든 누구한테 넘어가든 사실 내적으로 망했었죠. 왜 망했습니까? 조선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탄생한 국가인데요. 조선 말이 되면 양극화가 고려 말처럼 진행될 대로 진행돼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타락하기까지 500년이 걸릴 정도로 늘었다는 것은 처음에 조선을 만든 사대부들이 국가를 꽤 정말 잘 만들긴 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은 마지막에 결국 실패했지만 거시적으로는 성공한 왕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조선의 노비라고 하면 이런 자극적인 문장이 떠다닙니다.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유일한 나라. 자, 이런 말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추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논문 몇 개만 보면 돼요. 뉴라이트 진영에서 이 말 처음 나왔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사악한 체제로 만들고 일제를 해방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조선이 사악한 체제여야만 일제가 근대화의 선물을 해줬다는 설정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들만의 설정이에요. 하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이거는 노예와 노비를 고의적으로 혼동하는 것에서 시작된 가짜 담론이에요. 제대로 된 담론 자체가 아닙니다. 노예는 영어로 슬레이브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존재예요. 법적 인격이 없어요. 그냥 물건입니다. 노비는 법적으로는 열등하지만 인격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공민이에요. 법적 보호를 받아요. 자, 조선시대 노비는 사유재산을 갖는 게 가능했고요. 결혼이 가능했고요. 자기 사유재산을 모아서 주인에게 뺏기지 않은 채로 자기 자식에게 상속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주인을 고소하는 게 가능했어요. 물론 법적으로만 가능하지, 형식상으로 가능하지 실제적으로 주인을 고소하는 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로 봤거든요. 그래서 노비가 자기 주인을 고소하는 것을 약간 반역과 같이 어떤 불충, 불효로 봤어요. 폐륜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반 양민은 물론이고 양반도 고소할 수 있었는데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주인이 먼저 폐륜을 저지르면 노비도 역으로 폐륜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논리가 조선시대엔 성립됐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주인이 노비를 갖고 있는데 자기는 가난한데 노비는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의 재산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노비의 재산을 빼앗으려면 노비가 자식이 없는 채로 죽어야지 내가 꿀꺽하는데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과 생이별을 시키려고 이 자식을 자기 먼 친척네 집에 이 자식을 팔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의 노비 매매가 가능하고 부모 자식을 생이별 시키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러면은 거의 사회적 자살이에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이 양반이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식을 생이별 시키려고 하는 폐륜을 주인이 먼저 저질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비는 주인이 먼저 폐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의 폐륜도 합법적으로 성립한다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주인을 고소해서 승소합니다. 이게 조선의 노비제예요. 우리가 조선의 노비제를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영화 나오면 조선 노비가 엄청나게 비참한 식으로 나와요. 정말 서양이 슬레이브처럼 나오거든요. 정말 이거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선의 노비제를 그렇게 야만적으로 묘사하는 거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 일본의 우익 인사들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바로 그 노비제를 일제가 없애줬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 태종 이방원 때 태종 이방원이 킬방원 아닙니까? 별명이 정말 그 여러 사람을 죽였던 무서운 사람인데, 태종 이방원 때 이 이방원의 최측근 권신, 거의 이 국가의 권력 넘버 2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숙번이라고 하는 권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서 술을 먹다가, 남자들이 술 먹으면 사고 많이 치죠. 술을 먹다가 자기가 소유했던 노비를, 젊은 처녀였어요. 이 노비를 겁탈하려고 해요. 이 노비는 겁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날붙이로 이숙번의 이마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숙번은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되죠. 이 노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숙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니 다른 집에 가서 노비 생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태종 이방원이 다른 집에 보내요. 이거를 슬레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노비라고 할 수가 있나요? 신분이 사노비로, 개인이 소유한 노비를 사비라고 합니다. 사비로 기록된 이 효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의 종로 공평동 부근에 기와 다속한 초가 3칸의 집을 소유했다가 은화 150냥에 팔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기도 했었다는 걸 보여주죠. 서양식 노예제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예 달라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비는 중세 서양과 일본의 농노와 슬레이브, 노예 사이쯤에 있는 존재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노예보다 농노가 낮고 농노보다 노비의 처우가 높다. 유럽의 농노는 토지에 귀속된 존재죠. 인간이 아니라 땅의 일부였어요. 반대로 조선의 노비는 주인과 계약된 책임 관계였어요. 그리고 노비도 권리가 있었어요. 유럽 농노보다도 법적, 경제적 자율성이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노비는 신분이에요. 신분은 사람이 갖는 거예요. 노예는 신분이 아니라 노예 상태예요.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노비는 말 못하는 짐승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신분 계층이었다. 그러니까 조선 사회는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 조선의 노비제는 차등 시민 제도 정도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선은 비인간화를 최소화한 계급제 국가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야만적이죠. 하지만 서양의 식민지 노예제, 그 다음에 중세 봉건 농노제, 그 다음에 일본의 에도 시대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농노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조선의 노비제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맞죠. 학대받고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죽고 다치고 이런 노비들이 50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였을 뿐이지 인권의 무관심 지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흔히 뉴라이트 학자들이 조선을 중국과 일본보다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도 그 노비제에 매달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노비제도가 없어졌고 중국 같은 경우는 송나라 때 폐지됐다. 여러분, 일본의 부잣집 혹은 상인의 가게에 속해 있었던 겐인들, 하인을 일본말로 겐인이라고 하죠. 같은 한자입니다. 이 사람들 부모가 다 팔아서 인신매매돼서 그 집에 붙어있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완전히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죽여도 돼요. 고문해도 됩니다. 불구를 만들어도 돼요. 왜? 법 바깥에 있기 때문에. 법은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붉은 수수밭이나 홍등 이런 데 보면 아주 그 대갓집의 노비들이 나오죠. 중국의 간호들은 생사 여탈권이 중국에 있었고요. 그거는 아예 법의 바깥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조선의 노비제를 보기 때문에 우리 야만적이라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어떤 근대 서양 사상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조선시대에 법적 인권 보호의 범위 안에 노비까지 끌어들인 것은 현대적 기준에선 이상하지만 당대 기준에서는 매우 인권적이고 선진적인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노비제가 이상하다고, 끔찍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지금 현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평등은 기계적 평등을 뜻하죠. 차등적 보호라는 게 헌법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차등적 보호라는 게 과거엔 또 말이 됐던 거예요. 평등은 그렇게 기계적인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조선은 노비제가 있다니 일본, 중국보다 야만적이야 라는 말을 한다면 조선의 양반들은 물론이고 조선의 노비들마저 코웃음을 쳤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단 이런 건 있어요. 조선 왕조가 노비제를 정비했을 때는 매우 진보적이었지만 변화가 굉장히 너무 늘었다는 문제도 있죠. 노비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노비제를 너무 오래 유지했다는 게 시대에서 뒤처졌다는 거죠. 조선 왕조는 탄생 시점에선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세련된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고정된 채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조선 왕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제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시대별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조선 왕조가 노비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스스로 없애려고 한 걸 인정해줘야 돼요. 1801년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순조 원년인데 순조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정순 왕후가 섭정을 했거든요. 이 정순 왕후는 조정과 중앙왕청에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켜요. 노비 해방을 단행합니다. 이것은 조선이 앞으로 노비제 폐지의 수순을 걸을 거라는 선언이었어요.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노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즉 노비제를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이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조선 자체의 역사적인 흐름과 어디까지나 조선인의 의지에 의해서예요. 결코 서양을 먼저 배운 일제가 깨우쳐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고 철학과 역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에 의한 대통령 당선과 취임 전까지 사실은 골든타임을 번 열강 중에 유일한 열강이에요. 윤석열이 트럼프와 머스크를 상대했다라고 상상하면 저는 좀 싫어요. 굉장히 상상하기 싫은 그런 그림인데, 사실 백악관 정치에 정통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트럼프는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남아있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쉬운 상대로 여겼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도 유세를 할 때 한국을 우선적으로 때리겠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습니다. 한국을 머니머신, 그러니까 ATM 기계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를 선제적으로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지금 트럼프는 허언증처럼 들렸던 공약을 모두 실행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공약을 너무 잘 지켜서 문제인 것이 현재 상황인데, 마치 우리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진짜 할 줄 몰랐는데 정말로 해버렸잖아요. 그때의 기분과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미국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아마도 트럼프는 동맹이자 혈맹인 한국을 본보기로 때려잡는 걸로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고 동맹국들을 일렬 종대로 줄 세우려고 했다는 게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한국은 때리기 너무 좋은 상대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 동맹에 의해서 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정치 안보적으로 얽혀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정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나라인 것도 맞는데,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제조한 다음에 파는 수입 수출 국가란 말이죠. 굉장히 때리기 만만한 상대였고, 그림처럼 봐라, 한국마저 미국에 이렇게 굴복했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만드는데 너무나 좋은 상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을 본보기로 때려잡기 위해서 그렇게 유세 현장에서부터도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작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지금 드러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작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내란 사태가 터져서 대통령이 공석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 일진이 학교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 때려잡겠다고, 한국부터 때려잡겠다고 벼르면서 교실에 들어왔는데 한국 어디 갔어? 한국은 지금 정학 맞은 상태인 거예요. 학교에 안 와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너부터 엎드려 뻗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공석 상태, 무기정학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본보기로 더 가혹하게 두들겨 맞은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두 가지 행운이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다른 국가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확인하는 골든타임을 벌었어요. 모니터링하는 타임을 벌었던 거죠. 원래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험용 쥐가 될 예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미국이 원래의 목적이었던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는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래서 관세가 90일 동안 유예된 상태인 거죠.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을 최대한 빨리 상대하고 싶어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을 있는 대로 활용을 해야 되죠. 지금처럼 미국이 점점 빠르게 적을 만들고 약점을 노출할수록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죠. 이 친구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 가치는 어려울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최대한 나중에 급박할 때, 애달플 때 손을 잡아줄수록 우리는 덜 뺏기고 많이 얻습니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의 법칙이에요. 고대로 넘어가서 기원전에 중국에서 초한 쟁패기에 항우와 유방이 싸우지 않습니까? 전하를 놓고 항우의 밑에 있다가 결정적일 때 유방에 넘어온 영포, 팽월 이런 인물들은 그 대가로 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재빨리 미국과 협상을 한다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익에 맞는 선택인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협상 결과 내용이 좋다고 해도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기다리기만 해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당연한 상황이거든요. 핑계는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요. 자기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미국이 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저는 한독수 권한 대행으로부터 애국심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한 대행의 결정은 국익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익이 자기의 안전보장이나 정치 활동에 있어서 미국의 지지 혹은 안전보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의 선택은 국익보다는 사익을 위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익을 팔 수 있을 때 재빨리 팔아 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심한 경우에는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우려됩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심해지면서 한국이 경제와 외교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조율 같은 단어는 옛날에 음악 선생님들이 쓰는 말이고요. 그게 아니면 제국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제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인문 환경, 인구라든지 하는 그런 인문 환경과 지정학적 조건 자체가 우리는 제국이 될 수 없는 우리는 천상 왕국입니다. 우리는 조율하지 못해요. 우리는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조율이 아니라 생존을 해야 되죠. 현실은 생존적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바꿔야 질문이 살아납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마당에서 한국은 언제 죽고 어떻게 살아남는가? 지금은 줄서기의 시대가 아니죠. 줄서기가 끝난 시대입니다. 문제는 누가 우리 손목을 잡아 끌지, 누가 우리를 자기 줄로 데려가는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의도된 납치돼서 갇혀있는 피랍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이 수출 국가인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의 공장이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모두 지금은 우리 편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이제 어디 가서 양다리도 못합니다. 양다리 외교란 말은 이제 어디 가면 뺨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덜 잃고 더 뜯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외교가 됐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국 사회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IMF 이후에 우리가 20년 동안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았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투트랙 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면 무슨 점심시간 회식 메뉴 짤 때 하는 얘기가 돼버렸고요. 지금은 우리 고기 먹을래요? 비건은 샐러드 드세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미, 중이 전쟁 중이고 식당 전체가 불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발을 뻗어야 불에 타 죽지 않을 거냐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한국의 생존 전략은 이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쓸모 있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기억력 좋은 친구도 아니고 의리 있는 친구도 아니고요. 쓸모 있는 친구, 편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기다릴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바로 그 쓸모를 가진 친구가 되는 거죠. 모든 전쟁에서 지는 쪽이 어차피 항복할 거 최대한 저항하다가 항복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을 잘할수록 그리고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오래 끌수록 항복 협상의 값어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줄서기 문제라기보다는 거시적으로는 기다릴 줄 아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한독수 권한대행이 자기가 권한대행 자리에 있을 때 재빨리 국민적 합의도 없이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미국과 경제협상을 하고 지금 미국 측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이럴 수 있는 건가 싶고요. 다시 본 얘기로 돌아오자면 이거는 줄서기 문제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를 친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진보 진영 특유의 감수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저는 딴지일보 출신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아직도 정치적인 감수성이 80년대에 머무르고 계신 전통적인 진보 진영 일원들 계세요. 그때 80년대에 한국의 외교 안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느냐. 두 번째,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거의 전부였어요. 그때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였고요. 한국은 중진국이었고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한국은 열강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빨을 드러내고 한국이 어느 편에 설지 감시하고 있는데 1980년대의 감수성으로 두 제국을 바라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과거에는 미국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친미냐, 반미냐, 이걸로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 외교의 80% 이상이 오직 미국인 상황에서 반미적인 태도는 충분히 진보적일 수 있었고요. 충분히 민족적일 수 있었고 자주적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와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제국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기껏
열강이 됐는데 중진국 시절의 감성으로 외교하다가 만약에 열강 자리를 빼앗기면 지금 국민들,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은 앞으로 1000년 동안 후손들한테 욕먹을 거예요. 자, 한겨레 신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한겨레 신문의 선량함과 도덕성에 대한 의지는 10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겨레에서 며칠 전에 중국이 서해 한가운데에 구조물을 세운 데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걸 보고 팩트 체크한다면서 찬물을 막 끼얹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저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진보 진영 인사들이 혐중 감정, 중국 혐오하는 거 그거 극우주의, 우경화된 거라고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정말 걱정돼요. 혐오 자체는 나쁜 거 맞아요. 혐오하면 안 되죠. 짱꼴라, 짱깨 이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현상이든 나쁜 현상이든 그 나쁜 거라도 그 나쁜 것을 발현시키는 대중적 감정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를 보면 국민들은 중국이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이미 느끼고 있고요. 그 느낌 자체는 매우 건전하고 상식적인 감각이에요. 그 감각에서 혐중 감정과 같은 나쁜 것도 나오는 거지 이 감각의 토대 자체는 맞는 거예요. 이거 시대정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진보 진영의 유명 인사들,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국민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걸 보면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새 미국 막장이죠. 왜 그럴까요? 제국은요 1등 제국일 때 참 매너가 있습니다. 원래 제국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지배하는 세계가 질서 있고 평화로워야 제국 자신에게도 좋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한. 그래서 옛날에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전성기에 굉장히 문명적이고 매너 있었어요. 외국 상인이 로마인과 거래를 할 때는 바로 로마 제국 자신을 위해서 계약의 내용을 보장해 줬어요. 미국은 트럼프 이전까지 어쨌거나 세계에서 가장 매너 있는 제국이었죠. 중동과 중남미에 나쁜 짓 사실은 참 많이 했죠. 그래도 어쨌든 겉으로나마 우리는 선량함과 정의의 편이라고 하는 척이라도 했죠. 제국은 원래 위선적인데요. 제국이 위선적인 게 모두에게도 좋은 거예요. 착한 척조차도 하지 않을 때 세계는 난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은 1등 제국이 아닐 때 그리고 다른 제국과 경쟁할 때 비로소 본성이 드러나요. 과거에 명나라가 초창기 때 조선에 매너 없이 깡패짓을 한 이유는요. 아직 원나라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원나라와 싸우던 중이었기 때문에 일진짓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으면 더 아플 거야. 쟤한테 맞는 것보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나라가 몰락하고 청나라가 부상할 때 이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그들 나름도 큰 희생을 치르면서 남한선성에서 인조의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얼마나 커다란 굴욕입니까? 3개 구구도라고 하는 우리 민족사의 굴욕을 강요했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그때 청나라가 1등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작 청나라가 중국의 농경문화와 동아시아 유목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세계 제국이 되고 나자 갑자기 청나라는 조선에 매우 매너 있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사신단을 보냈는데요. 조선 사신단을 맘열하게 했어요. 조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 뒤로 이탈리아, 그 뒤로 프랑스 사신단이 섰고요. 일본은 그 뒤에 섰어요. 힘이 있을 때,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제국은 매너를 발휘할 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동맹국들에게 협박을 하고 외교적, 경제적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줄을 세우려고 하고 겁박하고 내 편 안 들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은 미국이 그만큼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한국의 외교는 어떻게 돼야 될까? 한국은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은 원교 근공입니다.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안보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수천 년 동안 동서고금의 물리법칙처럼 통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은 가까이, 친구는 멀리. 왜냐하면 친구는 멀리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멀리서도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잃지 않고 싶기 때문에 저한테 우리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기술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혈맹 중에 혈맹은 이스라엘이에요. 각각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역사, 문화, 경제적으로 얽힌 게 없어요. 서로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정말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할 수 없는 사이거든요. 우리는 결국 미국을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은. 미국의 국군이 꺾였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제국은 무너지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로마 제국은 국군이 꺾이고 나서도요 200년을 더 존속했습니다. 과거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페르시아의 전신이자 후신인 파르티아. 파르티아라는 말 자체가 페르시아의 방언이에요. 이 파르티아 제국 옆에 딱 붙어 있었고요.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파르티아와 가까웠어요. 한국과 중국 같은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르메니아는 끝까지 파르티아의 적국인 멀리 떨어진 로마 제국과 혈맹이었어요.
만약에 아르메니아가 로마 대신 파르티아를 선택했으면 금방 흡수돼서 멸망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끝까지 로마를 선택한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 남아있나요? 없죠. 파르티아 제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본을 돌려보세요. 아르메니아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아르메니아가 돼야 됩니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 옳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미국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한반도 왕조는요, 언제나 중국이 분열될 때 커지고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 위축됐어요. 통일 중국은 언제나 주변의 세계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한반도를 공략하려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삼국시대, 중국의 5호 16국 시대 문화, 국력 수준을 크게 키워냈어요. 바로 그 시기가 우리 정체성의 거의 절반 이상이 만들어진 시기예요. 그렇지만 통일 중국이었던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5호 16국 시대가 끝나고 다시 통일된 중국은 먼저 수나라로 통일이 됐죠. 그 다음에 당나라로 이어지게 되는데 수당 시대에 중국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또 당나라가 무너지고 5대 10국 시대가 되어서야 중국의 견제에서 자유로워진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 유민들이 다시 후계 국가인 고려를 세우고 사만을 통일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해지는 이유도 세계가 5호 16국 시대나 5대 10국 시대처럼 고립주의가 유행하고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분열과 우경화의 시대지 않습니까? 5호 16국 시대로 전 세계가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핵보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분명히 냉전과 소련 붕괴 이후 30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일극 체제, 이 두 시대는 우리의 경제 성장과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조건이 됐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미국 아니었으면, 미국 덕 보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미국 덕을 받아 마땅했던 나라들은 수십 개 국가가 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선진국에 진입을 한 거예요. 미국은 한국 먹고 살 조건 만들어줬죠. 동시에 한국이 다루기 힘든 국가로 커지는 것도 막아왔어요. 미국은 결코 한국을 지금 수준으로 키워줄 생각이 원래 없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한국을 어디까지나 경공업 위주의 산업만 가능한 중진국 정도를 한국의 한계라고 보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우리가 거부했죠. 그 틀을 깬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고요. 우리는 미국의 생각보다 처음부터 야심이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미국은 한국이 결코 핵 국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눌러왔어요. 미국이 동맹국 대상으로 핵을 억제해 왔는데 한국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거의 꾹꾹 짓밟듯이 우리의 핵보유 가능성을 눌러왔단 말이에요. 미국은 과거에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박정희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바로 박정희는 한국의 보수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진보 진영이 중국을 어쩐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웃기지만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성조기 들고 미국 외치는 것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게 또 다른 기회는 중국이 분열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나마 남북조 시대가 비교적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중국의 남북조 시대는 총 3개씩입니다. 첫 번째는 위진 남북조 시대, 두 번째는 송나라와 거란이 대치하고 있었던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이어진 송과 여진족의 금나라가 대치하고 있었던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우리 삼국시대의 문화 국력이 절정이었고 그 다음에 송과 거란, 송과 여진의 남북조 시대에는 이때 고려는 동아시아의 균형자 노릇을 하면서 슈퍼 을지를 했어요. 어디에 힘 실어줄까? 우리는 제국이 못 되는 왕국이었지만 왕국 중에서는 정말 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슈퍼 을 왕국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우리가 성공을 했었단 말이에요. 정근대의 중국의 사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세계 정세와 비슷하죠. 지금 세계는 5호 16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두 제국이 사실상 남북조의 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의 기술과 지금의 유통망, 지금의 통신망, 지금 세계 각지에 대한 실질적인 거리를 생각을 하면 조선시대에 베이징 북경 가는 것보다 뉴욕 가는 게 지금 더 빠르고 간편한 시대가 됐잖아요. 즉 지금은 과거 한반도 왕조에 있어서 중국의 남북조 시대처럼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남조와 미국이라고 하는 북조가 지금 대치 중인 걸 넘어서 지금 거의 두 나라가 적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기도 쉽고 슈퍼 을이 되어서 제대로 된 열강이 되는 거죠. 왕국이지만 가장 인정받는 왕국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운명이에요.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것은 둘 사이 적당한 어딘가가 될 가능성이 가장 없어요.
우리는 아주 큰일 나거나 아주 잘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뭐 아니면 도의 도박판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주요 국가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도박판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뭐 아니면 도의 간극이, 그 갭이 가장 큰 국가가 아마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외교, 안보 정말 정치인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시기가 비로소 다시 왔다 우리 역사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고립의 시대고 분열의 시대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 났죠.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투석전을 하고 점점 한 국가 내에서도 증오가 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결과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다 우경화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국민들이 분열하고 서로 미워할 여유가 없는 국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북미 중러일이라고 하는 정말 대화하기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국가들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 어깨를 맞대고 있는 유럽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남기 위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증오가 제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도 부끄럽지만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아우 창피하네요. 예, 감사합니다.